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규어 이페이스 다시 만나봅니다. 이전에 가솔린 엔진을 얹은 다이나믹 SE 트림 시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2.0 디젤 엔진을 얹은 트림을 다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제규어 이페이스 D180 SE 트림이 되겠습니다. 제규어가 자랑하는 인제니움 디젤 엔진 2.0 디젤 엔진을 올렸고요, 최고 출력 180마력, 판매 가격은 6,060만원입니다 가솔린 엔진과 비교해서 디젤 엔진은 또 어떤 맛을 낼지요, 오늘은 제규어 이페이스 D180 SE 트림 타고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하기 누르시면 출발합니다. 눌러주실 거죠? 갑니다. 자, 앞모습입니다. 허니콤 메쉬 타입의 그릴 한가운데 제규어의 얼굴이죠. 제규어의 상징 마크가, 엠블럼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J블레이드, 주간주행 등 제규어 이페이스의 상징적인 디자인 부분 중 하나죠. 그리고 풀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오토 하이빔 기능이 있어서 대향차의 눈부심을 최소화하면서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최대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 들어와 있죠. 인제니움, 제규어 인제니움 표시가 있고요, 디젤 엔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엔진룸이 꽉 차 있죠. 우렁우렁하는 엔진 소리, 역시 디젤 엔진이라는 것 속일 수 없고요. 에어백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에어백이 들어와 있어서요, 만약에 충돌 사고가 났을 때 보닛이 들어 올리면서 에어백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옆모습 타이어 먼저 보실까요? 타이어는 235R19 사이즈의 구디어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평비 55 시리즈가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성능과 승차감의 어떤 그 균형점을 제규어는 이 지점에서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역시 235R19 사이즈, 같은 사이즈의 타이어가 들어와 있고요. 옆에서 보면 루프라인이 디자인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루프라인이 뒤로 갈수록 아래로 처지는 쿠페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뒷모습 보시죠. 제규어 이페이스, 그리고 D180 올릴 드라이브 트림명이 들어와 있고요, 달려가는 제규어 이미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전동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고요, 트렁크는 아래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와 있네요. 옆에 12V 전원이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견인고리, 그리고 비상용 깔때기, 주유 깔때기 들어와 있습니다. 틀은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완전히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짐을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범퍼 아래 이렇게 좌우로 두 개의 머플러가 배치되어 있죠. 인테그럴 멀티링크 서스펜션. 자, 연비, 에너지 소비 효율, 이 차의 복합 연비는 12.4km/L로 공인받았네요. 3등급에 해당합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촬영을 위해서 스티어링 휠을 좀 뒤로 빼놨거든요. 그 때문에 운전석도 뒤로 살짝 물러 앉아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그래도 무릎 앞으로 주먹 두 개가 꽉 차게 들어갑니다. 컴팩트 SUV죠. 컴팩트 SUV에서 뒷좌석 무릎 공간 이 정도 확보했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패키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창은 버튼 한번 누르면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닫히네요. 그리고 원 버튼으로 올라가고요. 자, 뒷좌석 도어 패널에도 두 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고요, 머리 윗공간 주먹 하나 빠듯하게 들어가죠. 머리 위의 압박감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아주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통으로 지붕을 덮고 있습니다. 선루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글래스 루프로 지붕을 덮고 있어서 환한 개방감이 듭니다. 그래서 머리 위의 압박감은 거의 없다 싶습니다. 뒷창 뒤로 조그만 쪽창을 또 만들어 놓았네요. 그래서 뒷좌석에서 고개를 돌렸을 때 그나마 이 작은 쪽창을 통해서 좀 더 시야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암레스트 세팅되어 있고,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들어와 있죠. 약간 팔걸이가 좀 높은 듯 하네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자, 센터 터널, 손바닥 높이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군요. 자, 앉아보면 이런 정도 자세가 됩니다. 머리 위는
주먹 하나는 힘들고요. 손바닥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남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아무래도 살짝 솟아있게 마련이죠. 다리도 좀 벌려 앉아야 되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싶긴 하지만 뭐 이 차에 5명이 탈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좌우로 아이소픽스 시트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유용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 좌우로 분리해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3단계로 열선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12V 전원 소켓 배치되어 있고요. 그 아래 조그만 수납 공간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볼펜 정도 놔두면 좋겠다 싶습니다. 룸램프는 글래스 루프 때문에 룸램프는 이렇게 좌우로 분리해서 이제 배치, C필러에도 이렇게 에어백이 들어와 있고요. 차급에 비해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컴팩트 SUV임에도 뒷좌석 공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휠베이스를 최대한 넓게 벌려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뒷좌석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 게 이 정도다 싶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건너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자, 이렇게 시동을 켜면 이렇게 계기판이 활성화됩니다. 운전석에 들어올 때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도어에 이런 묵직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건데요. 도어가 묵직하게 여닫히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울리는 맨철판이 울리는 깡통 소리와는 가벼운 그런 느낌과는 아주 거리가 먼 무게감이 있는 소리죠. 그런 무게감이 있는 느낌 자체가 주는 고급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조향. 자, 봅시다. 하나, 둘, 약 2.3회전 정도 하는데요. 아주 타이트한 조향비죠. 역시 작은 차니까 조향비도 짧은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차 운전할 때 아주 조향에 대한 반응이 빠릅니다. 즉각 이제 반응하는 그런 조향 반응 아주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은 바뀌는데요. 자, 빗길, 빙판길, 눈길, 윈터 모드죠. 에코 모드가 있고요. 컴포트 모드에서, 그리고 다이내믹 모드, 이렇게 모두 4개의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주행 모드에서 계기판의 디자인이 좀 바뀌죠. 윈터 모드에서 저마찰 발진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마찰 발진은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 그러니까 마찰력이 떨어지는 곳에서 좀 더 트랙션 컨트롤을 통해서 미끄러운 길에서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시속 30km 미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오른쪽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왼쪽에는 오디오, 내비게이션 등의 관련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각각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되어 있고, 긴급 제동 되어 있고. 자, 스티어링 휠은 약간 얇은 듯 한가요? 가죽 스티어링 휠인데, 가죽 스티어링 휠이어서 아주 부드럽게 손에 쥐입니다. 계기판은 12.3인치 모니터로 되어 있고요. 10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마련된 인컨트롤 터치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자, 제기어 전용 T맵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네요. 옵션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 차에는 아주 많은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자, 오디오는 메르디앙 오디오를 쓰고 있죠. 그냥 FM 방송일 뿐인데요. 스피커의 울림이 소리뿐 아니라 몸으로도 전해지네요. 상당히 입체감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센터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홈에 보면 내비게이션, 전화 이런 부분들, 에코 데이터 볼 수 있고요. 자, 카메라 뒷부분만 보여줍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은 뒷부분이고요. 컨트롤 앱은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거죠. 발렛 모드, 시트의 온도를 좌우로 나누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연락처, 블루투스, 음성 명령, 이렇게 전화 명령, 내비게이션 명령, 애플 장치 명령, USB 명령, MP3, 블루투스 오디오, FM,
FM 명령은 주파수 맞추기가 되고요. 음성 태그로 주파수 맞추기. 이런 아주 많은 음성 명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USB 명령은 USB 트랙 재생, 앨범 재생, 아티스트 재생, 셔플, 내비게이션 명령, 우편 번호. 우편 번호로 내비게이션을 찾을 수도 있네요. 목적지를 설정할 수도 있네요. 집 우편 번호 알면 아주 편하게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트랙 셔플 끄기, 이런 아주 많은 기능들을 음성 명령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내 조명, 일종의 앰비언트 라이트인데요. 지금 좀 어두운 데서 보일까요? 이런 다양한 컬러를 적용한 실내 등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밝은 대낮이어서 아직 실내 등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을 듯 하고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컬러를 이용한 앰비언트 라이트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ACIC 전지형 정보, 이거는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하는 거죠. 다음에 저마찰 발진,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추운 날씨에 노면 마찰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평행주차, 직각주차, 나가기 모두 이제 파크 어시스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인컨트롤 터치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 공조 스위치들 들어와 있죠. 12V 전원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핸드폰 정도 놔두면 되겠네요. 자, 전지형 지형 반응 시스템에 스타트 버튼 되어 있고요. 변속 레버 옆에는 이런 버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들어 있고요. 왼편에는 이렇게 트렁크 개폐, 그리고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치, 차로 인식 작동 여부, 그리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와 있죠. 도어에 버튼들이 들어와 있고요. 락, 그리고 시트 메모리, 3명의 체형을 메모리할 수 있는, 그래서 3개의 시트 메모리 기능이 있는 운전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 핫라인이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핫라인 버튼, SOS 버튼. 이걸 누르면 긴급재난센터, 콜센터와 바로 연결이 되겠죠. SOS를 칠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차에 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S가 필요하다, 차가 고장났다 라고 할 때는 이 버튼 정비 핫라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정비센터와 연결이 돼서, 콜센터와 연결이 돼서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룸미러인데요, 아주 무태 안경 같은 사이드 태가 없는 이런 룸미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죠. 네, 운전석 이제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직접 움직이면서 디젤 엔진 제기어 이페이스 디젤 180 SE의 느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요, 좀 서둘렀는데 기어이 비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비가 내리는데요,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우중 시승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인제뇽 2.0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한 거죠. 제기어 e페이스에 2.0 디젤 엔진이 올라왔다라는 얘기고요. 180마력 힘을 냅니다. 엔진 출력을 그대로 트림 이름에 갖다 쓰고 있습니다. D180SE 라는 트림명을 사용을 하고 있죠. 180, 결국 이 차의 최고 출력이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고요. 제한 속도가 90이죠. 90에 맞춰서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킵니다. 자, 앞뒤로는 차간 거리를 조절하고요. 좌우로 차로를 인식해서 차로의 중앙을 유지를 하게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왼쪽에 갖다 부딪히겠죠. 딱
부딪히는 순간 안으로 이렇게 딱 잡아 넣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기보다는 가다가 어느 한쪽이 차로에 걸릴 때 차로 안으로 집어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레인 센터링,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은 다소 약해 보입니다. 수시로 이제 왼쪽 오른쪽 차로에 가서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부딪힐 겁니다. 이런 거죠.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라 라는 얘기고요. 자, 속도를 조금 올려서요, 시속 100에 맞춰 봅니다. 시속 100에 맞춰 봅니다. RPM 1500,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죠. RPM 정확하게 1500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변속기를 수동 변속으로 하고요. 자, 자동 9단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9단 변속기를 적용하는데도 시속 100에서 1500, RPM이 다소 높다 싶군요. 자, 8 7 6 5 4 4단으로는 내려가지 않고요. 4단으로 안 내려가네요. 5단 3200 정도의 RPM을 마크를 합니다. 다이내믹 모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4 5 5 6 7 8 9. 다이내믹 모드에서는 변속 기어 단수를 좀 더 크게 계기판 가운데에서 보여주네요. 노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노면에서 올라온 자잘한 소리 정도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굳이 거슬린다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 소리 볼륨 좀 크게 키워서 들으면 훨씬 좋겠죠. 이 차 그러지 않아도 메르디앙 오디오 시스템,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양질의 소리를, 양질의 오디오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차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컴팩트 SUV죠. 길이가 4395mm, 너비는 제법 넓습니다. 1900mm니까요 옆으로 겨우 차창에 손이 닿을 정도입니다. 몸을 기울여야지 옆창에 손이 닿을 정도의 너비, 그러니까 차의 넓이는 충분히 넓다라도 봐도 되겠습니다. 1900mm고요. 차체의 높이는 1638mm입니다. 휠 베이스는 2681mm고요. 그래서 차축을 최대한 앞뒤로 바짝 벌려놓은 그런 스타일이 되죠. 약간 디젤 특유의 어떤 무게감 있는 가속감입니다. 180마력에 최대 토크가 43.9kgm인데요 1750rpm에서 최대 토크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2000rpm 이전에서 최대 토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디젤 엔진 특유의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런 엔진 사운드, 가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에 인테그럴 링크 타입의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규어, 프리미엄 브랜드죠. 프리미엄 브랜드가 만드는 차답게 노면의 충격을 잘 걸러서 실내 승차감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보조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차간거리 조절, 차로 유지, 조향보조 기능 다 하는데요, 차로를 유지하는데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기능은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꾸 차로에 가서 부딪혀서 들어오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차로를 물고 가다가 힘없이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자, 전자제어, 댐퍼는 전자제어인데요, 초당 100회 정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노면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댐퍼의 감소력을 조절해 준다라는 얘기죠.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여유있게 돌아 나가는 S자로 구분 길인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고 있어도 차로를 유지를 하면서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조향에 개입하고 있는데요, 슬쩍 이렇게 차로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운전의 책임 드라이버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야 됩니다. 아직은 반자율 운전, 즉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2.0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죠. 배기가스 문제 역시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차 그래도 수준 높은 단계로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선택적 환원 촉매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에드블루를 사용을 하는 거죠. 요소수를 사용을 해서, 이를테면 유록스 같은 요소수를 사용을 해서 배기가스를 후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에드블루는 약 800km당 1리터를 소모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배기가스 후처리를 할 때 요소수를 뿌려줘서 질소산화물들의 농도를 낮춰주는 거죠. 소모품입니다. 요소수는 때가 되면 갈아줘야 되는 것이고요. 유록스 같은 에드블루 제품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2.0 디젤 엔진은 고압 커먼레일 직분사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실린더 블럭을 사용을 하죠. 좀 더 경량화된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도 그치고 좀 달려볼까요? 자, 다이내믹 모드로 가서 좀 달려보겠습니다. 쭉 가속을 올려가는데요. 상당히 엔진 사운드가 부드러운 편이네요. 카랑카랑하게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상당히 부드럽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소리로만 보면 그렇게 빠른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4000rpm서부터 레드존인데 엔진이 살짝 레드존을 터치하고 다시 내려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9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을 하는데요. 자, 차체의 높이가 있죠. 높이가 있는 SUV입니다. SUV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2.0 디젤 엔진이 보여주는 180마력의 힘, 아주 팍팍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속도를 올리면서 거의 한계 속도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속도보다 체감 속도가 좀 더 낮습니다. 그만큼 안정감이 있게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게다가 요즘 자유로 이 구간이 포장을 새로 해서요, 훨씬 더 좋은 그런 주행 품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고속주행을 쭉 이어가는데요, 거칠지가 않네요. 엔진 사운드, 바람 소리, 그리고 차체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모두 대체로 부드럽게 조율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높이가 있는 SUV죠. 차체 단면적이 제법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4WD 시스템은 앞뒤 차축 어느 한쪽으로 100% 구동력을 몰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립한 타이어, 미끄러운 곳에서 각각의 구동력 차이가 있을 때, 또한 차가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 어느 한쪽 바퀴에 구동력을 몰아줄 수가 있는 거죠. 0.3초 만에 후륜으로 구동력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쭉 가속을 하고요. 제동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차가 쿡 숙여질 방법도 한데요, 그렇게 차가 앞으로 콱 숙여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조향도 살아있고요. 그냥 쭉 가다가 제동을 할 때 차체가 그냥 축 주저앉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처박히는 느낌이 아니라 확 주저앉으면서 제동을 하는 그런 반응이 상당히 안정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겠죠. 자, 속도를 좀 올리고요. 고속 코너링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불을 쭉 끌어올리고요. 저 빠른 속도가 됐죠. 제동, 턴. 오늘 미끄럽습니다. 비가 온 뒤라서 좀 조심해야죠. 하지만 사륜구동이어서 네 바퀴가 안정적으로 구동력을 확보하고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 빠른 속도로 이 코너를 돌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단이라고 해도 이 속도로 돌아나갈 때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속도인데요, 큰 부담 없이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이 있는데요, 1.8km에서 시속 30km 미만 그 사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병이 쫓아가고요. 자, 이 정도 속도에서 저속 크루즈 기능이죠. 속도를 세팅을 하면 아주 저속으로 차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온로드에서는 사실 거의 필요가 없고요. 전지형 지형 반응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오프로드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죠. 온로드에서보다는 오프로드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니 거의 오프로드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압축비는 15.5대 1. 디젤 엔진은 압축비가 높죠, 가솔린 엔진보다. 구조적 특성상 압축비가 더 높고,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더 세다는 특징이 있죠. 압축비 15.5대 1인데요 그렇게 소음과 진동이 크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조용하게 움직인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라는 느낌이고요. 물론 첫눈에 이거 디젤이구나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어떤 그 음색, 디젤 엔진의 음색을 속일 수는 없는 거죠. 낮고 굵은 톤의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디젤 엔진 특유의 그런 반응은 보입니다만, 이렇게 시끄럽고 진동이 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자, 조향 반응은 아주 빠릿빠릿한 편이고요. 스티어링을 살짝만 움직여도 차체는 좀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입력값보다 출력값이 더 크다라는 느낌인데요. 맥퍼슨 스트럿의 인테그럴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 무게감 있게 차체의 진동을 조율을 합니다. 자,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이런 부분들, 도로의 이음새를 넘어갈 때 그 느낌이 그렇게 거칠지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드럽다라는 인상이 강한데요, 엔진의 힘도 토크도 시정일관 이 차를 부드럽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 디젤 엔진이어서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이 있을 듯 한데요,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이제 디젤의 시대는 점차 저물어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차에는 이 차에 사용된 소재의 85%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차를 할 때 이 차의 85% 정도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이 차 제규어 이페이스에는 대당 10kg 정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지속 가능한 자동차의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혹은 환경을 생각하는 자동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제규어는 이페이스를 충분히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모델로, 친환경적인 모델로 만들고 있다라는 게 제규어의 설명입니다. 경쟁자들이 참 많죠. 특히 가격대로 보면 5천만원대에서 6천만원대에 많은 차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푸조 5008, BMW X1, X3, BMW 320d 투어링, 그리고 인피니티 QX50도 이 가격대에 포진해 있죠. 또 경쟁력이 있는 차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장이죠. 몇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들이 있죠. 제규어의 SUV, 랜드로버와 차별성이 있느냐? 워낙에 SUV 왕자, 황제라고 불리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견줘서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동급의 성능이든 가격이든 동급의 SUV들과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일단 랜드로버는 다소 정통 SUV라는 인식이 강하죠.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이긴 하지만 레인지로버까지를 포함해서 볼 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상당히 고급 SUV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통 SUV로서 오프로드를 염두에 둔 오프로드 주행을 감안하는 정통 SUV라는 그 인식이 강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규어의 SUV들, 도심형 SUV라는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른바 정통 SUV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심형 SUV를 지향하고 있고, 좀 더 세련된 디자인, 공간의 효율, 스윙새,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한, 이른바 좀 더 도심형 SUV로 탈바꿈했다, 도심형 SUV로 만들어졌다 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동급의 다른 SUV들과 비교를 해 본다면 분명히 어떤 그 틈새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하죠. 제규어라는 브랜드 자체가 프리미엄 니치 마켓을 겨냥하는 그런 브랜드 컬러가 강합니다. 영국산 프리미엄 SUV라는 그런 브랜드 컬러가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에 또 그 유머 코드가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프론트 윈드실드, 그러니까 앞유리창 왼쪽 모서리 아래에, 왼쪽 아래 모서리에 두 마리의 제규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앞에 어미 제규어, 뒤에 새끼 제규어가 이렇게 나란히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규어 이페이스 컴팩트 SUV니까 아마 새끼 제규어에 해당이 되겠죠. 나란히 가는 두 마리의 제규어를 새겨 넣어서 이 차의 정체성을 살짝 숨겨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유머 코드라고 해석하면 어떨까 싶으네요. 저거를 보면서 살짝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엘카스, 그러니까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치는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합니다. 자꾸 이렇게 차로에 가서 부딪히고 난 뒤에야 안으로 밀어 넣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왼쪽으로 가서 부딪혔다,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부딪히고요. 자꾸 차로 안에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더 완성도 높게 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속 레버 주변은 너무 휑합니다. 사용된 금속 재질의 어떤 그 느낌도 그렇게 고급스럽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 듯 하고요. 울리는 느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도 너무 휑하게 비어 있어서 뭔가 낯선 느낌, 임시로 그냥 막아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변속 레버 주변은 좀 더 짜임새 있게 미적인 감각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다시 만드는 게 아무래도 낫지 싶습니다. 자, 이제 제로백 테스트 이어가도록 하죠. 에어컨을 끄고요.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팡팡 터지는 빠른 힘보다는 꾸준히 힘을 몰아가는 그런 느낌이죠.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힘을 모아가는, 부지런히 가속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하나, 둘, 셋. 자, 3000rpm 부근에서 출발을 하는데도 휠 슬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트랙션 컨트롤이 그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주 빠르고 거칠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180마력 그리고 43.9kgm의 토크를 끌어모아서 아주 꾸준하게 힘을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시승한 기록들 잠깐 살펴보시죠. 평균 연비 11.5L per 100km, 주행거리는 약 101.7km를 달렸네요. 약 100km 달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갈 수 있는 거리 463km 남았고요. 평균 속도는 시속 28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1단으로 하고요. 온도는 약 22.5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기온도 30도고요. 에어컨을 끄고 갈 수는 없어서 최소한으로 에어컨을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제 리셋을 해서 연비를 재설정했죠. 자, 이제 갑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제 주행 연비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2.4km per L입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2.4km per L고요. 3등급에 해당합니다. 디젤 엔진이어서 아무래도 연비는 더 좋게 나오겠죠. 지금 차가 멈추니까 엔진 시동이 꺼졌습니다. 오토 스탑이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스티어링 휠을 살짝 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동이 켜져 버립니다. 자, 일단 시동이 꺼지면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아까 실내 인테리어 얘기할 때 잠깐 놓쳤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운데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뚝뚝 시동이 꺼졌는데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브레이크를 힘주어 밟아야 되고요. 그래야 엔진 시동 꺼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정도는 있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야, 바로 시동이 다시 켜지네요. 시동 꺼짐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은 듯 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덥죠. 외기 온도가 31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니까 말이죠. 차도 여러가지 열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봄, 가을 같으면 좀 더 엔진 시동 꺼지는 시간이 길 테지만 에어컨도 최소한이지만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요. 엔진의 열 관리도 해야 되고 해서 엔진의 시동 꺼짐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100km에 소모되는 연료의 양으로 연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역산이 필요하죠. 계기판 제일 아래에 보면 이렇게 드라이빙 효율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가속 페달 효율, 그리고 RPM, 엔진의 효율, 그리고 브레이크 효율, 요 세 단계로 나눠서 보여주는데요. 이런 부분들
유심히 보면서 운전을 하면 경제 운전을 하는데 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터치 패널에 올라오는 이 정보를 통해서 운전 스타일을 보면서 운전을 할 수도 있죠. 드라이빙 효율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이로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이 길 따라 쭉 달려가고요. 늘 달리는 오토 다이어리 루트 따라서 목적지까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로를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약 27km 달려왔는데요. 연비 4.8 리터 퍼 10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20km 이상의 연비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기대 이상의 연비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이제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갈아타서 이수교차로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가양대교 앞두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교통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4.8 리터 퍼 100km 기록하고 있고요. 차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흐름이 뚝 떨어졌습니다. 4.6 리터 퍼 10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21.6 정도 되는 거죠. 리터당 22km에 조금 못 미치는 연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교통체증도 있고 이제 곧 올림픽대로를 벗어나게 되면 도심주행도 남아 있고요. 아마 4.6에서 피크를 찍고 연비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더 악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아주 좋군요. 되게 1시간 훌쩍 넘어서 이 지점에 도착을 하는데요. 오늘은 출발해서 약 50분 만에 일수교차로 진출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심 구간에 접어들면서 차들도 많아지고요. 신호대기 구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다스다 반복하는데요. 네, 이제 서초역에서 좌회전을 했고요. 마지막 구간입니다. 아유, 마지막 구간에 차들이 많네요. 자, 교대역에서 신호 걸렸습니다. 네,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 멈춰 섰습니다. 연비 5.1 기록했습니다. 5.1 리터 퍼 100km, 그러니까 19.6km 퍼 리터가 되는 거죠. 리터당 19.6km 정도 가는 연비를 보인 거죠. 공인복합 연비 12.4보다 훨씬 높은 연비, 훨씬 우수한 연비를 역시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55.6km를 평균 속도 56km, 시속 56km의 속도로 달려왔고요. 평균 연비 5.1 리터 퍼 100km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규어 e페이스 D180 SE 시승을 했습니다. 2.0 디젤에서 뿜어져 나오는 180마력의 힘은 시종일관 이 차를 부드럽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버하지 않고 거칠지 않게 중저속 구간에서의 어떤 그 반응, 가속, 그리고 고속 주행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부드럽게 이 차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6,060만 원이죠. 5천만 원대, 6천만 원대에서 상당히 많은 수입 SUV들이 있는데요. BMW X1, X3, 320D 투어링, 그리고 볼보 XC60, 인피니티 QX50까지 상당히 나름 경쟁력 있는 차들과 같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이 차의 어떤 장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랜드로버에서 이식된 사륜구동의 기술, 그리고 영국산 SUV라는 제규어의 어떤 그 프리미엄한 브랜드 이미지가 이 차에게는 어떤 그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얼의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